플러스 고배당주는 한화자산운용뿐만 아니라 국내 ETF 시장의 대표 배당주 ETF입니다. 월배당으로 전환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운용 전략, 그리고 최근 월배당 상향 소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내 상장사들만 가지고 배당주 ETF를 운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총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국내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최근 2, 3년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작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 ETF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국내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국 배당 성장주 ETF SCHD에는 정말 진심이잖아요. 국내 배당주 ETF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 상장사들의 미온적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무려 2012년 8월 29일에 상장한 ETF입니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마저 외면한 정말 척박한 국내 배당주 ETF 시장을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쓸쓸히 지켜온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은 고배당주 ETF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ETF가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실시하는 ETF였어요. 그런데 2024년 5월 월배당이라는 대세에 맞춰서 분배금 지급 주기를 변경을 합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배당금을 주는 4월에 딱 한 번 관심을 받던 ETF였습니다. 그런데 월배당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1년 내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플러스 고배당주의 기초지수는요, FN가이드 고배당 지수입니다. 코스피 상장,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 예상 배당 수익이 높은 30 종목을 선별한 지수예요. 미국 배당 성장주, 미국 고배당주 ETF의 방법론과 비교하면 매우 심플합니다. 종목을 선별하는 조건 중에요, 몇 년 이상 배당금 지급 혹은 몇 년 이상 배당 성장과 같은 배당 관련 직접적인 조건은 없어요. 안정적인 배당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ROE와 ROA를 우량주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한 종목 중에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위 30 종목을 선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 말고는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특별한 요건은 없어요. 배당 수익률은 종목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개별 종목의 비중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인 종목의 편입비는 30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나눠요. 가중치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종목의 편입비는 3.3%가 되겠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과 시가총액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개별 종목 편입비 상한을 따로 설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산식에 따르면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요, 5% 수준이 되겠네요. 기초지수의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금융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중에 그나마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종목들이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의 전통적인 고배당주는요, 금융 섹터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배당주나 배당성장주 ETF도 금융이 타 섹터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FN가이드 고배당 지수처럼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어서서 60%에 육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 고배당주 ETF가 섹터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배당 성장주 ETF들은 한 개 섹터의 편입 비중 상한을 설정해 둡니다. SCHD 기초지수 방법론을 보면 특정 섹터 비중이 25%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FN가이드 고배당 지수는 섹터별 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해 두진 않습니다. 편입비 상의 일정을 보더라도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사까지 금융섹터 내 대표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10종목 중에 기아, SK텔레콤, K카를 제외하면 모두 다 금융주예요. 상위 10종목뿐만 아니라 편입 종목 전체를 보더라도요, 30종목 중에 절반인 15종목이 금융주고요. 이 금융주를 다시 나눠보면 은행이 8종목,
증권과 보험이 3종목, 그리고 카드가 1종목입니다. 금융주들이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앞으로도요, 금융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의 최대 수혜주가 금융주로 꼽히고 있죠. 주주환원이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한번 떠오른다면 이 금융주의 높은 비중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코스피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죠.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높다는 것은 분명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주 ETF는 변동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아닙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 투자하신다면 금융주 섹터의 성과가 ETF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고배당주는 1년에 한 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였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필연적으로 기준금리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기준금리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초정금리 시대였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물론이고요, 기준금리가 3.5%였던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분배율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율은 당시 주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분배금을 보셔야겠죠.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배당금을 삭감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도 전년 대비 분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때를 제외하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5월 월배당으로 전환을 했고요. 2024년 6월 첫 월배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당 63원, 연환산 약 5% 수준의 분배금을요, 2025년 4월 말까지 매월 지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요, 주당 분배금이 주당 63원에서 73원으로 10원 향상이 됩니다. 상장사들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공시에도 2024년 연말 기준 확정된 배당, 그리고 2025년 배당 전망 수준을 고려해서 분배금을 73원으로 변경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분배금이 지급이 된다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매월 73원의 주당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전년 대비 분배금은 약 15.8% 증가한 수준이 될 것이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 5.8%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전략의 커버드콜 ETF가 등장하면서 5%의 분배율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주식의 배당만으로 연 5%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ETF는 많지 않습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를 찾는 분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플러스 고배당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배당주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배당주는 변동성이 낮다, 안정적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특정 섹터의 비중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다. 연 5%의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연 5% 이상의 자본 차손이 발생한다면 배당 투자의 의미가 크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융지 비중이 60%에 달한다라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